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4년 작성된 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사기가 급락해서 여러 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당시 국정원이 정보활동의 실패, 정보의 정치와 국내 정치 개입의 3대 병적 증상을 앓고 있었고 그 원인은 원세훈 원장이 능력 밖의 일을 맡아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는 고위 관료의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설사 해당 기관 자살한 요원이 있었다 해도 그 죽음이 정말 원세훈 원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내기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해외의 비영리 기구조차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해외 비영리 기구가 몇 사람 인터뷰하고 알게 된 걸 왜 우리라고 몰랐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었죠.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보수 정권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사냥개로 썼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무서웠으니까.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세력의 개가 되어 정작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을 그렇게 만든 이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필요하다면 국정원을 조각조각 내서라도 그렇게 만든 이들을 그 뿌리까지 반드시 뽑아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런 보고서가 있었네요. 네, 어제 나온 건데요. 브뤼셀에 있는 분쟁 예방 비영리 기구인 국제위기그룹, 줄여서 ICG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원래 이 보고서 같은 경우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주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더니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10명의 국정요원이 자살했다. 그 시기에. 예. 그런 내용이 있네요. 물론 국정원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을 테고 이 기관은 좀 찾아보니까 조지 소로스가 초기 펀딩을 한 기관이었습니다. 한 20년 됐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세계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비영리 국제기구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겠어요. 네, 이미 2014년에 나온 건데요. 제목조차 한국정보기관 병적 증상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런 중규모 정도 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중간 규모의 비영리 국제기구에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말을 못했죠. 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국정원 관련 뉴스가 제법 어제 많이 나왔죠? 예. 네, 많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 상황 담긴 보고서를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여론전 방법 성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좌티즌, 그러니까 네티즌이라는 말을요, 좌자를 바꿔서 넣은 건데요. 이 용어 등을 만든 직접적인 정황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용어들이 좌파 공격 심리전 용어 개발 확산의 예시로 해당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산대강을 공격해도 좌파라고, 좌티즌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국정원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 맞는 용어를 만들고, 그걸 이제 댓글 부대를 통해서 유포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사실은. 그거를, 언론을 통해 다시 2차 보도되도록 하는 일도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당 보고서를 보면요. 네. 자신들이 널리 배포했던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이것이 기사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기자나 매체 중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이걸 기사로 만들어내도록 2차 유포하도록.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국가기관, 언론사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고 이런
프레임을 유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기사들이 노출되는 게 포탈이에요. 한국에서는. 예. 포탈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포탈이 그냥 일개 사기업의 홈페이지예요. 생각해 보면 언론사도 국가기관도 뭐 여러 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포탈이 영향력은 대단한데 그 홈페이지는 그냥 사기업의 홈페이지거든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 가장 강력한 유포 수단인데, 뭐 정치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국내 정치 개입도 서슴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예.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포탈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스스로 안 되지. 거기는 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제했다. 이거 믿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뉴스는 없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가져온 의구심입니다. 자, 또 관련 뉴스 이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또 뭐가 있나요? 네, 이어서요. 국정원 내부 문건 또 내용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시절에 간부회의에서 시국 선언을 한 교수들을 겨냥해서 다 정리하라는 발언도 있다라는 건데요. 2009년 6월 19일 관련된 모두 말씀 녹취록에 따르면입니다. 원 전 원장은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나서서 시국 선언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에 서서 일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수, 종교계 인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었는데요. 실제로 원 전 원장의 발언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부 교육감 회의를 열어서요. 시국선언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 요청했습니다. 그때 전교조 소속 교사 17,000명 전원을 징계하라고 요청했어요. 전원을.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그때 시국선언을 많이 하니까 뭘 했었냐면 대학 총장 400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시국선언 자제하라고. 네, 전현직 총장입니다. 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포탈 얘기를 하자면 대학 총장 400명을 모아서 시국선언을 하지 말라고 움직인 기관이 국정원이에요. 근데 왜 일개 사기업의 홈페이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한참 국정원 TF가 움직이고 있으니 조만간 단서가 나오겠죠. 대학 총장 400여 명을 어떻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을까요? 네, 방법이 참 궁금해요. 그리고 국정원 힘이 셉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수사 소식 전해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부대에 단가도 나왔다라는 JTBC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찬성이나 반대를 눌렀을 경우에는요. 건당 500원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직접 쓰면 5,000원, 그리고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면요. 10,000원 이상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예. 10여 년 가까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 활동해 왔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갑자기 사라졌는가? 국정원이 상당 부분 외주화한 인력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양지회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양지회는 뭐 자체적인 예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오비가 된 사람들은 사업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자금이 꼭 국정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만 직접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다 사라졌냐, 그 많던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건당 5,000원, 10,000원 받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죠. 예.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과연 모든 게 다 사라졌는가? 아니면, 그리고 동시에 포탈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유혹은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느낀 유혹을 어떻게 했나, 실제로 실행에 옮겼나 하는 게 궁금증의 대상인데.
앞으로 뉴스가 나오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짐작합니다만.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소환자 중에는요, 퇴직한 영관급 장교 등 다수가 있습니다.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대령 등 영관급 장교 5명과 부사관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KBS가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팀장들이 알고 지내던 예비역 군인들을 팀원으로 모아서 군부대처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내란 선동이죠. 군인 출신들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도 합니다. 그냥 그 예비역 사병들도 아니고 장교 영관급을 데리고 와서 댓글 부대를 시킨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장교 5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철저하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또 있나요? 관련 뉴스가? 네, 또 검찰이 관련된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업체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렇게가 대상인데요.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조작은 2009년 5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 다음 아고라에 대응팀 9개 만들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포털 사이트가 확대되고 또 트위터 전담팀까지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아이디 3,500여 개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디가 3,500개밖에 없었을까요? 예. 한 사람이 아이디를 만드는 게 무한대잖아요. 물론 직접,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지만, 뭐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게 3,5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댓글들은 삭제됐겠죠, 이미. 예. 네, 그렇죠. 이미 굉장히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요. 2012년, 13년 수사할 때도 삭제된 댓글들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또 이게 참 재밌다기보다는 섬뜩한 뉴스는 팀장급 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추적하다 보면 꼭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라면 먹고 죽질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게 많이 나왔으니 당연히 선고를 미뤄달라고 하겠군요. 예. 예, 원래라면 다음 주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 30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5.18 관련된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라는 군문건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문건에는 계엄군에게 1인당 실탄 20발이 지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5.18 재단이 밝힌 문건인데요. 관련된 문건 하단에 적힌 숫자를 토대로 당시는 1980년 5월 21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에게 집단 발포한 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조사를 했거든요. 발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발포 명령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못했죠. 예, 못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 다시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런 문건이 나온다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문건들을 숨기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 힘을 유지한 채 살아 있었다는 거죠. 예. 살아 있었다는 거고,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쐈는데 그래서 수백 명 죽고 수천 명 다치고 했는데 아무도 발포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30년 이상 지났는데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못 밝히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꼭 밝혀야죠. 네, 그래서 진상규명에 나선 국방부가 5.18 관련 군문서를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정군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40년 지났는데 거의 폐기할 만한 건 폐기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런 문건이 곧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다 찾아내야죠. 예. 힘이 셌던 거예요. 예. 여전히 살아서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 관련된 뉴스입니다. 피해자인 박영조 씨의 유족들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씨의 유가족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박영철 씨의 아들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부패한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는 누군가가 아버지의 입막음을 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보게 된 듯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들 간의 개인적 채무 다툼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하고 조준희 기자가 이 건으로 강북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바로 문 앞에서 나왔어요. 예. 예, 허위사실 유포로. 예, 이게 이상하다, 이 사건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이 사건을 추적한 사람으로서 이 유족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이제 박영철 씨 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재수사해달라고. 제가 몇 년간 취재한 결과로도 그래요. 이건 뭐 아주 보통 힘이 아니라 아주 막강한 권력. 비호하지 않는 한, 배후에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이후로도. 매우 강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재수사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채무 관계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고 자살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설명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김은지 기자도 초기부터 취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채무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요. 한 사람도 죽었어요. 예. 게다가 계좌 내역도요. 다 뒤져봤었는데 관련된 돈 거래가 있었던 흔적이 없었거든요. 예, 흔적도 없고 너무 이상한 게 많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요. 거의 수사를 시작한 지 사흘 안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CCTV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휴대폰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근데 첫날부터 발견 첫날부터 자살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시작했어요. 예. 자, 이 사건은 이대로 두면 또 수십 년간 안 밝혀집니다. 네. 이번 정권 내 꼭 밝혀야 되는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드디어 가족들이요 얼굴을 내놓고 물론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긴 했지만요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참 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도 폐쇄하겠다라는 강경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의회 반대로 이행되지 않자 한 말인데요. 미국 전체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회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뉴스는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예.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의회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행정부를 문을 닫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예 문 닫아버리겠다. 셧다운 하겠다는 이런 거죠. 협박은 처음 들어봅니다. 참신한 협박이기도 하고 잠시 되돌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게 최대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큰 소리 쳤냐면 장벽을 설치하고 그 돈은 멕시코가 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멕시코가 이 돈을 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돈으로 하겠다는데 미국 돈으로 하겠다니까 미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어느 나라에 있어도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코미디인 거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올해 1월이었던가요? 그 멕시코 돈으로 하겠다고 큰 소리 친 그때부터 이게 멕시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멕시코가 돈을 낼 거라고 할 테니 멕시코가 돈을 안 낸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탄핵 운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멕시코 장벽 건설을 미국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멕시코 돈으로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고 그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게 들통날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에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부인만 하지 말아달라고. 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서 그 돈이 세탁이 될 거기 때문에 둔갑을 한다는 거겠죠. 아마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그러니 그런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이 이게 떠들면 큰일 난다고. 멕시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죠. 당연히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겠습니까? 거부하죠. 이게 고스란히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달 30일까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안 통과 안 되면요. 실제로 미국은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분 정지됩니다. 아, 참 웃긴 사람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뉴스 중에 좀 중요했는데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뉴스가 아프간 파병의 이유인데 시간이 없네요. 예. 한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왜 미국이 아프간에 다시 추가 파병을 했을까? 오바마 때도 이제 끝났다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해외 파병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파병을 했어요. 추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전문가가 다루게 될 것이고. 히토류라고 있습니다. 히토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북한에도 뭐 히토류가 있다 이런 네.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희귀한 광물을 뜻하는 거예요. 히토류라는 게. 희귀하다 할 때 그 희자입니다. 예. 토는 흑토자고. 여기에 이 히토류가 뭐 예를 들어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거든요. 히토류 중에. 이게 태양열, 풍력, 스마트폰, 광섬유 이런 첨단 IT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파키스탄에 많습니다. 예. 그 이유도 있다. 예. 요건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이 아프간 국민들 삶을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 간 거는. 미국이 왜 아프간 국민들 삶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살피겠어요. 예. 자기들 국민들 다 못 챙기는데. 돈 때문에 가는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